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한강 상류에 내린 비의 영향으로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이 다시 통제가 돼 퇴근 시간 교통 정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잠수교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다혜 기자, 먼저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올림픽대로가 다시 통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며칠째 폭우가 이어지면서 서울 시내도로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제 뒤로 보이는 잠수교는 물에 잠긴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양방향 차량 운행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교통통제와 해제를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와 동작대교 구간이 오후 3시 반부터 다시 통제되고 있습니다. 양방향 모두 차량 운행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어젯밤부터 전 구간 통행이 재개됐는데 오늘 오후에 일부 구간 통행이 금지된 겁니다. 그 영향으로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 가던 차량들이 한꺼번에 우회하면서 잠수교 인근 등에서 심각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퇴근길 교통 정체는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고속도로 중 강변북로와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등은 현재 전 구간 운행 가능합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한강과 인접한 곳 위주로 10여 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당산, 망원, 신산 아들목 등은 양방향 차량 진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또 도로 침수로 양재천로 양재천교에서 영동 1교 양방향과 노들로에서 여의상류 IC 연결로 등도 차량 통제 중입니다. 미리 교통정보 하시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상류에서 댐 방류로 한강 수위도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평소라면 보였을 잠수교 도로와 시민공원이 물에 잠겨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잠수교 수위는 계속 낮아지다 새벽 6시를 기점으로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8.4m 수준으로 차량 통제 기준보다 2m가량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강 상류에 비가 많이 와 팔당댐에서 계속 물을 흘려보내는 중인데 팔당댐 방류량도 계속해서 늘어 지금은 초당 12,000톤 정도입니다. 새벽 한때 초당 7,000톤까지 줄기도 했는데 지금은 팔당댐 방류량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인 소양강댐이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 강원도 지역에 내린 폭우로 2020년 8월 이후 2년 만의 일인데요. 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하초희 기자, 지금 하 기자 뒤로 보이는 게 소양강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하얀 포말과 커다란 물보라가 보이실 텐데요. 소양강댐에서 흘러내린 물이 바닥에 부딪혔다가 다시 치솟아오르는 모습입니다. 거의 댐 정상 부근까지 물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이 수문 방류를 시작한 건 오늘 오후 3시부터입니다. 지금은 수문 5개를 다 열고 1초에 600톤씩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다목적 댐으로 물 29억 톤을 가둘 수 있습니다. 제방 길이는 530m, 높이는 123m에 이릅니다. 이번 방류는 2020년 8월 이후 2년 만이고 1973년 준공 이후로는 17번째입니다. 소양강댐 상류 지역에는 지난주부터 3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지면서 지금은 1초에 1,300톤씩 댐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위도 급격하게 올라 현재 수위가 189m로 홍수기 제한 수위까지 겨우 1m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진작 방류가 예고됐었지만 한강 하류에서의 물난리를 우려해 2차례 미뤄왔다가 이번에 방류가 결정됐습니다. 소양강댐은 일주일쯤 뒤인 19일에 방류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이때쯤이면 댐 수위가 지금보다 3-4m 정도 낮아져 안정적인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양강댐 방류는 하류 하천의 최대 2m 정도 수위 상승을 가져오는 만큼 댐에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전북 지역도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군산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극지성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훈 기자, 상황 어떻습니까? 네, 빗줄기는 오전보다 약해졌지만 내리다 말다를 하루 종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이 주변 상가 1층과 지하층이 물에 잠겨 하루 내내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고 서해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북 곳곳에 종일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엔 오늘 아침 1시간 동안 1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나기도 했는데요.
현재 남하하던 비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정읍에 시간당 26mm, 부안 줄포에는 23mm의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 군산, 정읍과 완주 등 전북 11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군산 산단이 250mm로 가장 많고 익산 138.1, 전주 111.6mm 등입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도 예상되는데요.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오전까지 20에서 7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산에는 산사태 경보가, 부안과 익산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저지대 침수나 붕괴 등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은 오전 한때 결항하거나 일부는 다른 공항으로 회항했고 군산을 오가는 바닷길 2곳도 현재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내 국립공원 탐방로 133개소 중 58개 노선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택과 상가 침수 70건, 도로 침수 72건 등 모두 180여 건의 비 피해가 집계됐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서 KBS 뉴스 박웅입니다. 강한 비구름이 점차 남하하면서 현재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호남에는 최대 12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인데요. 자세한 비 상황과 전망을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네, 김민경 기자, 지금 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어딘가요? 네,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전북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린 구름대가 지금은 영남 지방으로 이동하며 강도는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상에서 또 다른 구름대가 충남과 호남 지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 앞자락이 들어온 충남 보령에는 시간당 10mm의 비가 내리고 있고요. 비가 잠시 약해졌던 전북 등 호남 지방도 조금 뒤 다시 비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감시 CCTV로 비가 내리는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충남 보령으로 가보겠습니다. 웅천천이 흐르는 노천교입니다. 오늘 하루 13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물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 물가나 산책로로는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졌던 전북 군산 지역입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졌지만 도로에는 여전히 물이 잔뜩 고여 있습니다. 이 안개로 시야도 흐려졌는데요.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서 어젯밤 많은 비가 내린 충북 청주입니다. 오전엔 비가 주춤하면서 수위가 다소 낮아졌는데요. 여전히 산책로까지 흙탕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선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까요? 네, 슈퍼컴퓨터 예측으로 앞으로의 비 전망을 보겠습니다. 저녁부터는 이렇게 비구름이 넓게 퍼지면서 전국 곳곳에 비를 쏟겠습니다. 특히 전북 등 남부지방에 강한 비구름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호남 지방에는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오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호남에 최대 100mm, 충청과 영남, 제주도에는 5에서 40mm가량입니다. 계속되는 비에 산사태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 강원 횡성과 경기 광명, 군포, 부천, 양평, 서울 관악, 세종, 전북 군산, 충남 보령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산사태 주의보는 31개 시군구에 내려져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산에서 천둥과 비슷한 소리가 나고 자갈이 떨어져 내리고 나무가 기울기도 합니다.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고 대피할 때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에서 머무르며 기상 상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지금까지 1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대피한 사람은 5,300명을 넘은 가운데 이재민은 1,200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부터 시작된 이번 폭우로 인해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11명, 실종자는 8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단순 구조자 2명이 제외되면서 모두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6명, 경기도에서 3명, 강원도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는 서울에서 3명, 경기도에서 3명, 강원도에서 2명 발생했습니다. 부상자 16명은 모두 경기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보면 서울 서초구에서 맨홀에 빠져 실종된 남성 1명이 어제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엔 강원도 춘천 공지천에서 7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원 원주에선 노부부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소방당국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를 떠나 대피한 사람은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충남 등 6개 시도에서 5,300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이재민은 630세대 1,200명으로 대부분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습니다. 주택과 상가 침수는 3,796채로 그중 서울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공공시설 가운데 선로 침수는 11건, 철도 피해는 6건으로 집계됐고 산사태는 59건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대통령실이 경북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기지가 이달 말쯤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는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중국의 이른바 삼불일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기지는 경북 성주 주한미군 부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5년째 임시 배치된 상태입니다.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기지 내부 시설 공사를 못하고 있고 유류와 장비 등의 반입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사드 기지 정상화가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정도면 운용 측면에서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사드 관련 이른바 삼불일한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결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사드는 북한 핵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항이라는 겁니다. 삼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한미일 군사 동맹에 불참한다는 걸 의미하며 이란은 사드 운용을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삼불일한을 주장한 의도를 파악 중이라면서 이는 중국과의 협의나 조약이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삼불일한을 약속했는지 파악됐느냐는 질문에는 인수인계 받은 사안이 없고 관련 자료도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드 운용이 정상화되면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는 우리의 안보 주권 사항이며 거기에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는 남과 북이 함께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것인가 묻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이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며 외교부 등의 의견을 모아서 파기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대응 수위는 차원이 달라질 것이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강도 높은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 대북 전단으로 코로나19가 북한에 유입됐다고 밝힌 데 대해서 통일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이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무례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김여정의 강력한 보복성 대응 언급에 대해서는 북한의 향후 동향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면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감염 속도와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만 7,241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13만 6,719명, 해외 유입은 522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5만 명을 넘었던 어제보다는 14,000여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2만 9천여 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역시 어제보다는 90여 명 감소했지만 이번 달 들어 연일 400명 중반대를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18명입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이후 약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사망자 역시 59명으로 5월 22일 이후 가장 많습니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이 3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70대 11명, 60대 9명, 50대 4명, 20대 2명 등입니다. 재감염 추정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회 감염 추정 사례는 지난달 첫 주 3천여 건에서 넷째 주 2만 8천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17세 이하와 백신 미접종군이 재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지난달 기준 재감염 추정 사례는 첫 감염 뒤 평균 5개월 만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2회 감염이 발생하는 기간 역시 60여일 빨라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의 4차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50대 이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4차 접종에 조금 더 서둘러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1은 이르면 이번 달 말 출하됩니다. 스카이코비1은 우선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공공공사에 쓰이는 철근 자재 입찰에서 수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회강사 11곳에 대해서 2,500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지회강사는 공정위의 판단에 이견이 있다며 행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제강사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과 한국철강 등 모두 11개 업체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7년 동안 조달청이 공공공사를 위해 발주하는 철근 자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달청이 매년 구입하는 철근 자재의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1조 원 안팎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모임을 갖고 자신들이 낙찰받을 물량을 정한 뒤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금액을 낙찰받기 위해 투찰에 대한 예행 연습까지 진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담합을 통해 가격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하여 향후에는 철근 등의 판매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가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강사들이 담합 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된 건 2018년 민간 분야 철근 가격 담합과 지난해 고철 가격 담합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11개 철강사에 대해서는 모두 2,5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합을 주도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업체와 일부 임직원들은 검찰의 고발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제강사들은 공정위의 판단에 이견이 있다며 행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해 일부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등과 관련된 범죄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무고와 위증죄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중요 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 상황 대처를 위해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배추, 무 같은 추석 상수품의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65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1년 전보다 7% 넘게 오른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성수품 물량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비축분 방출과 긴급 수입 등을 통해 배추와 무 등 20대 성수품 공급을 모두 23만 톤, 평상시에 최대 1.4배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도 역대 최대인 650억 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성수품의 가격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아울러 성수품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화물차의 도심권 통행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배송 물량 폭증에 대비한 임시 인력도 추가 투입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분을 일부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연내 동결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운영할 수 있게 대출, 보증 등 42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도 지원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성수품 구매 자금도 지원하고 온누리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추석 연휴 동안 이동에 차질이 없도록 버스, 열차 등을 증편 운행하고 다음 달 초 특별 교통 대책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중부 지역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서울시가 11년 만에 대형 빗물 터널 건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복되는 도심 침수의 원인과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홍하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중부지방에 엄청난 빗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기상 관측 기록을 새로 쓴 천재지변으로 도심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강수량 시간당 최고 116mm였습니다. 150년 빈도에 해당하는 기록적인 폭우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는데요. 동작구에는 시간당 최고 141.5mm의 비가 내려서 5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강우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는 거대한 강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30여 년 전에도 물난리가 났었고 10여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큰 비가 내릴 때마다 반복되는 도심 침수,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포장도로를 우선 원인으로 꼽습니다. 포장도로가 너무 많아서 땅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부분을 불투수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대도시일수록 이 면적이 크겠죠. 서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아스팔트 포장으로 덮여 있어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도시가 모두가 다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으면은 그 평상시에 비가 온 것이 땅 속으로 스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땅 위로 해서 하수구로 다 몰려면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폭우로 한꺼번에 하수도로 몰려든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 처리 용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환경부 기준을 보면 지선관로는 10년, 간선관로와 빗물 펌프장은 각각 30년 단위로 하수관을 설계하게 돼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폭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올해 강우 처리 설계 기준을 늘려서 30년, 50년 빈도의 대홍수에 대비하도록 했지만 이미 규정에 그쳤습니다. 재난관리 시스템에서 좀 과감한 그 관로 정비를 좀 해야 되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서울에는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이 단 한 곳 있습니다. 2년 전 서울 양천구에 지어졌는데요. 지하 40m에 매설된 직경 10m의 커다란 관으로 쏟아진 빗물을 모았다가 순차적으로 한강으로 흘려보냅니다. 최대 32만 톤 규모로 시간당 100mm의 비가 와도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번 폭우로 12만 톤에 가까운 빗물이 모였는데 양천구에는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강남은 배수시설이 1.5만 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앞으로 10년간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시간당 최대 110mm의 폭우를 감당할 방제용 지하터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까지 강남역 일대와 광화문, 도림천 주변에 2030년에는 나머지 상습 침수 구역 3곳 등 총 6곳에 빗물 저류 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의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포천이 아니고 한강 본류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죠. 대규모 공사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과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대심도 터널을 강남역에 뚫으려고 하면요. 지하철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광 케이블, 가스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시공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정부와 여당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형 빗물 저류 시설 설치 예산을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되 나중에 삭감되는 반짝 대책이 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가 제때 마무리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 훈풍을 이어받으며 코스피가 2,52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며 1%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2.9포인트 상승한 2,523.78에 코스닥은 11.88포인트 오른 832.15에 마감됐습니다. 지난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에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혁신 기술을 대거 공개하며 5%대 강세를 보였고 컴투스가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사흘 만에 7%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로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국내 성장주 전반이 반등한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대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에 5% 넘게 올랐습니다. 한편 펄어비스가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상승 하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7원 40전 내린 1,303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정체전선은 현재 충청과 전북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충남 보령은 현재 시간당 20mm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보다 비의 강도는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전북 지역은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정체전선이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비가 그칠 텐데요. 그 사이 호남은 많게는 100mm 이상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mm 이상 내릴 수 있어서 침수 피해 없도록 끝까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대체로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2도, 제주는 28도로 제주는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한낮에 서울이 31도, 대구 34도로 내일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 곳곳에 다시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과 월요일에도 중부 곳곳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